사람은 점차 인생과 미래를 포기하게 되기 마련이더군요. 젊은 사람이 뭘 아냐며 건방지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른 나이에 그런 감정을 경험할 만큼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 제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제가 어떤 일을 계기로 변해 지금 이런 사연글까지 쓸 수 있게 된 건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 둘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공장에 다니며 홀로 어렵게 저를 키워주셨죠. 하지만 엄마는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없이 늘 밝고 씩씩한 모습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딸, 좀 춥지?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동구에서 끊긴 가스비부터 낼게. 엄마 일하는 공장 사정이 요즘 어려워서 몇 달째 월급이 안 들어오네. 그래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다. 우리 나중에 꼭 성공해서 보일러 펑펑 틀고 한겨울에 아이스크림도 씹어 먹자. 알았지? 생각만 해도 엄만 벌써 신난다. 지하 단칸방에서 전기도 끊겨보고 한겨울에 가스도 끊겨보고 엄마와 단둘이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뭐든지 유쾌하게 풀어내 말하던 엄마 덕에 우리 집엔 늘 웃음이 가득했죠. 엄마는 늘 저에게 애정을 듬뿍 주셨기에 부모의 애정에 목말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 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지금 우리 곁에 없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황급히 말을 돌렸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됐던 날 제가 또다시 묻자 그제야 엄마는 난생 처음 아빠란 사람에 대해 말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엄만 원래 서울이 아니라 먼 지방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그쪽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소개로 만난 회사원이었는데 한 6개월쯤 만나다 널 임신해버린 거야. 그땐 엄마도 어려서 나랑 널 책임지겠다는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근데 자꾸만 자기 부모한테 인사시키는 걸 차일피일 미루더라. 결국 배도 많이 불러오고 답답해서 화를 내니까 그제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굴러먹고 살았는지도 모를 고아원 출신 며느리, 자기 부모가 결사 반대했다고 말이야. 그럼 나랑 이 뱃속아이는 어떡하냐면서 펑펑 울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며칠 뒤 회사도 그만두고 도망갔어. 그땐 지금같이 휴대폰이 흔한 시절도 아니었으니 연락해볼 방법이 없었지. 그 회사 사람들도 네 아빠가 살던 월세집 주인도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 어쩌겠니. 우선 혼자서라도 널 키워내려고 내가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았지. 아빠의 부모가 서울에 산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엄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른 배를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결국 아빠를 찾지 못했고 결국 서울에서 절 낳고 서울살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막상 일자리를 알아보니 서울이 월급이 조금 더 세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눌러앉기로 한 거지 뭐. 연아야, 그동안은 네가 상처받을까 봐 숨겼는데 이젠 너도 많이 컸으니 엄마가 네 아빠 얘기를 해준 거야. 혹시 이 이야기가 내게 상처가 됐다면 엄마가 미안해. 근데 딸,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테니까 많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마음 아파하면 엄마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시작한 엄만 마지막에 가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손만 만지작대시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 손등 위로 엄마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알았어, 엄마. 나 괜찮아. 내가 얼마나 씩씩한데. 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긍정여사 김민숙 딸이잖아. 그리고 나 엄마가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이미 애정 포화 상태야. 그딴 나 버리고 간 아빠라는 사람 내 알바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우리 그 인간 보란 듯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을 보니 그래 나랑 엄마 버리고 간 인간 생각하느라 인생 허비할 필요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만 있으면 됐었으니까요.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던 엄마를 도우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 나이 17살의 가을엔 드디어 지하 월세 단칸방을 벗어나 9억 빌라 전세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비록 계단 없는 5층짜리 건물의 5층이라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했지만 그까짓 거 우리에겐 문제도 아니었죠. 우와, 엄마, 여기 안방 봐. 완전 커. 방도 2개나 되고 거실도 짱 넓어. 와,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지? 그래, 맞다, 맞아. 거 봐. 엄마가 인내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했지? 우리 앞으로 더 힘내서 살자, 우리 딸. 오늘 저녁은 특별히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자. 공부를 나름대로 잘했던 전 이사한 뒤로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 엄마를 얼른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희망찬 꿈을 꾸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피기 시작했던 우리 모녀의 미래는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급작스런 불행은 새벽을 타고 우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다급히 깨워서 일어나 보니 집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 들어차 있더군요. 거실로 나가보니 집안은 이미 사나운 화마가 길길이 날뛰고 있었죠. 엄마, 현관문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 이거 도저히 못 열겠어. 엄마와 저는 차마 현관문 손잡이를 만지지 못하고 두꺼운 사전으로 마구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겨우 부순 문 밖에선 더 엄청난 불길이 몰려오고 있더군요. 엄마와 전 그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홍비백산한 채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사방에서 뻗쳐오는 불길에 댄 살갗엔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열린 베란다 창문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빠져나오지 못한 빌라 주민들은 하단에 설치해둔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탈출하라는 소방관 분들의 희망의 외침이었죠. 나중에 듣기로 그날의 화마가 어찌나 거대했던지 소방관 분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부터가 얼른.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자식을 이런 곳에 두고 부모가 먼저 갈 수 있어? 잔소리 말고 얼른 뛰어내려. 겁먹지 말고 얼른. 엄마도 금방 뒤따라갈게. 둘 다 이러고만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어서. 그렇게 전 엄마보다 먼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많이 다쳤던 전 에어매트에 떨어지자마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엄청난 고통이 특히 얼굴에 몰려오더군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어요. 박연아 환자분, 정신 드세요? 지금 사고 난 지 3일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요? 엄만 괜찮으세요? 제 말에 간호사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 엄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나중에 듣기로 심지어 그날 집주인을 포함한 건물 사람들은 저처럼 중상을 입었을지언정 엄마처럼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제가 뛰어내리자마자 저희 집에선 가스가 폭발했고 엄마는 그 폭발에 휩쓸려 결국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셨던 겁니다. 안 돼. 엄마. 늘 제 옆을 지켜주셨던 엄마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심지어 저는 엄마의 빈소조차 곧바로 차리지 못했어요. 이마부터 볼, 턱 아래까지 오른쪽 얼굴 전면과 뒷목에 화상이 심해 한동안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오래도록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퇴원을 하고 엄마의 늦은 장례를 치른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짐도 집도 유일한 가족인 엄마까지도요. 저는 우선 급한 대로 원룸 하나를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4층에 살던 집주인 집의 문제였기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약간의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원룸에 처박혀 거의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엄마 따라가고 싶어. 앞으로 호강시켜드릴 엄마도 없는데 공부는 해서 못하나 싶어 저는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엄마 뒤를 따라가려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어찌나 질긴지 어중간한 방법으론 쉽사리 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엄마의 사진을 닳도록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 뒤를 따라가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늘은 엄마를 그렇게 쉽게 데려가 버린 거야? 엄마,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수군거려. 난 전이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앤데 날 마치 괴물처럼 본단 말이야. 얼른 와서 엄마가 좀 혼내줘. 아직까지 제게 남아있는 엄마의 사진은 손바닥보다 작던 증명사진이었어요. 그마저도 장례식 때 확대 인쇄해서 영정사진으로 쓰라며 엄마가 다니던 공장 사장님이 이력서에 붙어있던 사진을 떼어다 주신 거였죠. 나머진 전부 불에 타버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화상의 고통에 시달리며 마음까지 죽어가던 전 엄마가 남긴 약간의 재산으로 최소한만 먹으며 죽은 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자꾸만 꿈에 엄마가 나오더군요. 엄만 저를 보며 아무 말도 않고 서럽게 울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거의 내리 2달 동안 엄마 꿈을 꾸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고서도 엄만 내 걱정 때문에 못 떠나고 계신 게 아닐까? 그제야 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다 돌아가신 엄마를 하늘에서까지 마음 편히 모시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선 직장부터 구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중졸의 외모도 흉한 저를 알바로라도 뽑아주겠다는 곳을 찾긴 쉽지 않았죠. 노력 끝에 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 괴물아, 똑바로 일 못해? 생긴 게 그따위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얼른 익숙해질게요. 아유, 애가 음침해가지고 공장 분위기 죄다 흐려놓네. 사장님은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그렇지 왜 저딴 애를 뽑아놓은 거야? 공장 사람들 대부분은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중 심한 몇몇은 제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며 수치 주기를 서슴지 않았죠. 그곳 사람들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심지어 탈의실에 있던 제 돈을 훔쳐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보며 키득거리던 한 무리의 집 같아 추궁했지만 결국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거니와 제가 돈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니 도리어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네가 집에 두고 오거나 어디 흘린 거 아니야? 연아야,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요즘 공장이 너무 어수선해. 다들 네가 음침하다 뭐다 하면서 분위기 흐린다고 난린데 이런 문제까지 들먹이면 난 더 이상 너 데리고 있기 힘들어. 미안한데 오늘부로 그냥 그만둬다오. 네가 불쌍해서 뽑아줬다만 사장으로서 공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잖니.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일한 지 7개월 만에 잘리고 말았어요. 그날 짐을 싸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엄마 아빠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걸어가던 어린애를 보았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그 가족이 지나가자마자 저는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부모들처럼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엄마처럼 씩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실컷 울고 나니 오히려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또다시 구직을 하며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형부터 남들과 다른 제가 학력도 짧고 배운 게 없으니 사람들이 더 무시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어렵게 구한 주방 설거지 일을 하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뒤로 전 프로그래밍 관련 학원을 등록해 새로운 미래를 꿈꿔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를 딱하게 여기던 식당 여사장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배우는 게 프로 뭐시기라고? 아무튼 그건 왜 배우는 거야? 회사 취직하려고? 컴퓨터로 그게 뭐 만드는 거지? 네, 세상엔 자꾸 뭔가가 사라져만 가니까 저는 반대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뭐 게임이든 인터넷 홈페이지든 뭐든지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해. 얼굴은 그렇게 됐어도 포기 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아무튼 수고해. 마스크 꼈어도 얼굴 보면 손님들 놀라니까 홀엔 되도록 나오지 말고. 사람들은 가끔씩 아기가 없어도 종종 제게 말실수를 하곤 했어요. 거기까진 저도 내공이 생겨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주방 밖을 나서면 마주쳐야 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가끔 만나던 못된 인간들이었죠. 엄마, 저 사람 얼굴 봐. 얼굴이 완전 이상해. 이리 와.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 괜히 나쁜 짓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떨어져. 아이고, 이 식당에 이렇게 탱탱한 아가씨가 있었어? 근데 한여름에 마스크는 왜 끼고 있어? 에이, 우리 젊은 아가씨 얼굴 한번 봐야겠다. 으아, 이 뭐야? 이봐요, 사장님. 아, 손님들 기분 잡치게 뭐 이런 흉물을 식당에 데려다 놨소? 야, 이 음식들 다 가져가. 너 같은 애가 옮긴 음식 괜히 먹었다가 재소음 붙을 일 있냐? 사장님, 나 음식 좀 새로 다시 내주시오. 아무 짓도 안 한 절 위험인물 취급하던 애엄마. 일손이 부족해 잠시 서빙을 하던 제게 성적 수치심을 주다 못해 저를 질병 취급하던 변태 할배. 대놓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제 옆자리에 앉길 꺼려하던 사람들 등등. 세상은 수도 없이 저를 할퀴어대더군요. 그 와중에 일하던 식당이 폐업을 해 저는 또다시 받아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해야만 했죠. 처음엔 많이 울었지만 저는 점점 씩씩하게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던 엄마를 닮아가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 말고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알았지? 김미숙 딸 박연아 화이팅! 아자아자! 저는 화이팅이라는 엄마의 말버릇을 흉내내며 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고난은 계속해서 들이닥쳤어요.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까지 땄건만 도통 저를 받아주겠다는 회사는 나타나질 않더군요. 겨우 이력서가 통과됐다 싶어도 저는 면접을 보는 족족 떨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아예 면접도 보지 않던 무례한 사람까지 있었죠. 박연아 씨? 증명사진하고 얼굴이 좀 다르네. 아, 됐습니다. 이만 나가보세요. 다음. 박연아 씨 들어오세요. 아, 얼굴에 흉터가 심하시네요. 화상 자국인가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생긴 흉터입니다. 비록 외형은 이래도 일 하나만큼은 성실하게 그리고 우수하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뭐 대부분 면접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흉터 안 아파요? 그 정도면 다쳤을 때 고통도 심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심하게 다치면 나라에서 보상은 해주나? 저를 무시했던 면접관보다 더 제게 상처를 준 건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순전한 호기심을 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호기심이 누군가에겐 끔찍한 과거를 떠올리는 고문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무례한 사람들이었죠. 분명 시험에 통과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력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만 기가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위해 노력한 지도 어느새 8년이란 시간이 흘렀더군요. 당시 저는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편의점 아르바이트 날과 면접 날을 제외하고 외출하는 날은 복싱장에 나가던 시간뿐이었죠. 제 얼굴이 이렇다고 만만하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진상들이 있어
제 몸은 스스로 보호하고자 2년간 저는 복싱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연아 씨, 요즘 체육관 나오는 횟수가 많이 줄었네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저 괜찮아요.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텐 애초에 시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관장님? 저 다음 달엔 여기 등록도 못해요. 통장 잔고가 지금 딱 1,500원 남아있거든요. 다음 달 편의점 월급날까지 그걸로 버텨야 해서요. 편의점 사장님이 손님들이 불쾌해한다고 제 근무 일수를 마음대로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 받아주는 곳 찾기도 힘든데 아쉬운 사람이 참아야죠. 저보다 2살 많던 관장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모두들 기피하던 제게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친절히 다가와 늘 제 안부를 물어주던 좋은 사람이었죠. 모친께서 구순 9개월이라는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나셔서 외모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잘 알고 있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관장님은 제게 가끔 일상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던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었기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저는 없는 형편에도 복싱장을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아 씨, 체육관은 계속 나오세요. 제가 다음 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랜 회원이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서비스하는 겁니다. 사람 힘들 땐 아무 생각 없이 땀 흘리고 운동을 해줘야 한결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아셨죠? 배려가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미 전 모든 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일 뒤 잡힌 무려 50번째 면접에서마저 떨어지면 모든 걸 정리하고 이번에야말로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는 위험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전 큰 기대는 않고 마지막 면접을 볼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 홈페이지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작아도 인지도가 있던 곳이라 채용 공고가 잘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퇴사율이 낮았다는 거니 아마 직원 복지도 좋을 것 같았죠. 저는 5명 중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차례가 된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 3명의 면접관에게 꾸벅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준비된 인재 박연아입니다. 비록 떨렸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3명의 면접관 또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빠르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웃는 낯을 보이려 노력했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중년의 여자가 유난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순간 직감했죠. 아, 이번에도 역시 얼굴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저를 요리조리 샅샅이 뜯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집요한 시선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는 자꾸만 위축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개를 돌리며 숙였어요. 대표님, 질문 안 하세요? 잠깐만요. 박연아 씨? 제 쪽으로 고개 좀 들어보실래요? 심지어 그 여자는 그 회사의 대표였더라고요. 대체 어떤 수모를 주려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 저는 쭈뼛쭈뼛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대표님의 말은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엔 크나큰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엄마요? 김민자 숙자 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죠? 어머님이 김민숙 맞죠? 얼굴에 흉터가 심하긴 해도 멀쩡한 다른 얼굴은 민숙이랑 완전 판박이길래 설마 했어요. 찾았네, 찾았어. 드디어 민숙을 내가 찾게 된 거야. 제가 엄마의 성함을 말하자 대표님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표님은 저희 엄마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엄마와 완전 붕어빵이라 저까지 알아본 것 같았죠. 의외 행동의 저뿐 아니라 양쪽에 있던 면접관들까지 전부 놀랐더군요. 하지만 대표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우선 우리 대표실 가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다들 면접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어차피 연아 씨가 마지막 면접자였잖아요. 연아 씨, 같이 나가요. 그렇게 전 영문도 모르고 대표실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자마자 대표님은 제 손부터 덥석 잡으시더군요. 그리곤 흥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죠. 그래서 연아 씨, 다짜고짜 미안하지만 민숙이, 그 연아 씨 어머닌 잘 지내고 있나요? 어디 살아요? 연아 씨랑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전화 한 번만 먼저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희 엄만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불이 나서요. 제 얼굴도 그때 이렇게 된 거고요. 뭐라고요? 민숙이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럴 수가. 제 말에 대표님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대체 저희 엄마와 무슨 관계냐는 제 물음에 놀라운 엄마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아 씨, 혹시 제가 말을 좀 편히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그래, 고맙구나. 연아야, 난 고아원에서 살던 시절 네 엄마 민숙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네? 저희 엄마 친구셨다고요? 그래, 민숙인 5살 때, 난 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는데 그때 통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까지 당하던 내게 먼저 다가와 준 애가 바로 민숙이었어. 그곳에서 우린 유일하게 동갑내긴 여자애들이었거든. 민숙이 날 괴롭히던 언니들한테 날 대신에 바락바락 대들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까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던 날 놀리던 애들에게 신발 주머니를 휘두르기도 했지.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내게 마치 민숙인 영웅 같았어. 그렇게 우린 서로를 의지하면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단다. 대표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그런 대표님에게선 왠지 아빠 이야기를 해주며 제 손을 만지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성인이 되자마자 우린 그곳을 나와 방 하나를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 그게 그러니까 딱 85년도였네. 그리고 한 방직 공장에 사이좋게 취직까지 같이 하면서 새 인생을 꿈꿨지. 아직도 눈에 선해. 자상한 남편 만나서 애 낳고 평범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라며 웃어 보이던 민숙이 모습이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가 좀 밝은 사람이니? 난 민숙이가 웃을 때마다 내 인생도 환해지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단다. 민숙인 내 인생의 빛이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난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민숙이랑 달랐어. 난 공부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었단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3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 그때 처음으로 긴 이별을 하게 된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민숙인 나한테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이란 거금까지 쥐어줬어. 놀라서 내가 거절하려는데 민숙이가 그러더라. 너 유학자금 부족한 거 다 알아. 미국 가서 길바닥에서 잘 작정이야? 네가 잘 되는 게 나까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이거 받고 너 꼭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야 돼. 알았지? 응원한다. 내 친구 강현수. 난 언젠간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곤 미국으로 떠났단다. 그렇게 고생하며 미국에서 공부하다 3년 뒤 한국에 왔을 때 네 엄만 공장까지 그만두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구나. 일하던 공장에 가서 물어봐도 미숙이가 결혼도 않고 임신을 했었다는 말뿐 자기들도 소식을 모른다고 했지. 그렇게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결국 난 미숙이를 찾지 못했어. 듣고 보니 대표님이 엄마를 애타게 찾던 그 시기가 바로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혼자 막 저를 낳고 기르고 있던 시기였더라고요. 그 뒤 대표님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를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40대 초반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회사를 차리신 거라고 했어요. 이후론 애 키우랴, 회사 몸집 불리랴
정신없이 살다가 엄마를 찾지 못하셨다고 해요. 말을 마친 대표님은 다시 제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엄마는 생전 어떤 삶을 살다 갔냐고 물으셨습니다. 난 부디 미숙이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던 소원을 꼭 이루길 바랬었다. 미숙인 행복했었니? 그리고 대표님은 제 아빠라는 인간 이야기와 생전 엄마의 삶,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난 뒤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자식, 어떻게 그 착하고 고운을 임신까지 시켜서 버릴 수가 있어? 천벌받을 놈. 그런 놈은 분명 제명에도 못 살고 길거리에서 객사라도 했을 거다. 내가 진즉에 민숙이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비록 민숙이 못 만났어도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 널 챙겨줄 순 있었을 것 아니니. 이렇게 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하다, 현아야. 내가 이제라도 미숙이를 대신해서 널 챙기마. 대표님이 너무 서럽게 울자 저도 엄마 생각에 함께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전 대표님 품에 안겨 묵혔던 눈물을 전부 쏟아냈답니다. 분명 그날 처음 뵌 분이건만 대표님의 품은 늘 저를 안아주던 엄마 품처럼 따뜻했죠. 그리고 그날 대표님은 저를 채용하겠다는 기적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대표님, 혹시 저희 엄마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전 정말 괜찮아요. 엄마의 오랜 친구분을 만난 건 반갑지만 면접은 공평히 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물렁물렁한 대표 아니야, 얘. 32살이라 신입치고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도 신입이 한 것 치곤 훌륭하더구나. 그동안 얼굴로 인한 편견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했지? 그 기회 내가 주마. 물론 난 길만 열어줄 뿐이지 열심히 하는 건 네 몫이야. 알았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전 무려 50번째 면접 끝에 드디어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표님은 절 데리고 나가 처음 먹어보는 비싼 코스 요리까지 사주시며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다정하게 말해주셨죠. 그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저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집 액자 한 구석에 고이 모셔놓은 엄마의 증명사진을 들여다보며 활짝 웃어 보였죠. 엄마, 딸 취업했다? 나 이제 당당한 프로그래머야. 거봐, 내가 난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 근데 엄마, 내가 취업한 회사 대표님이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셨대. 강현숙이라는 분인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우셨어. 혹시 엄마, 하늘에서 엄마가 나랑 그분을 만나게 해준 거야? 취업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내가 걱정돼서? 엄만 거기서도 계속 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 엄마. 나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볼게.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은 터지고 말더라고요. 사진 속 엄마가 그런 저한테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 더더욱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마음에 한참을 무릎 꿇고 울어버렸죠. 첫 출근하기 전날인 일요일에 저는 대표님과 엄마를 모신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꼭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가고 싶다고 부탁하셨거든요. 그곳에도 엄마의 사진은 영정사진으로 쓰였던 확대된 증명사진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대표님은 그런 엄마의 사진을 매만지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가 나야 현숙이 우린 이름도 비슷해서 둘이 합쳐 이숙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기억나? 넌 나한테 쌍둥이나 다름없는 내 제일 친한 친구였어. 그런 너한테 어릴 때부터 날 지켜주고 내 유학 자금까지 빌려줬던 은혜 갚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얼마나 뜨거웠니?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어. 민수가 이제 널 대신해서 네가 분명 목숨처럼 아꼈을 네 딸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보고 싶다, 내 친구. 정말 보고 싶어. 대표님은 서울로 돌아온 뒤 저를 집 앞에 내려주며 상상도 못한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엄마의 사진들이었어요. 어릴 적과 학창 시절,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 젊은 엄마의 모습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사진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기에 넣어주려고 찾아서 챙겨왔어. 네 엄마 참 예뻤지? 보면 볼수록 너랑 참 똑같이 생겼다. 네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어. 나보단 너한테 더 필요할 테니까 가지렴. 정말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평생 엄마 증명사진 하나만 들여다보고 살다가 다른 사진들을 보게 되니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떠나는 대표님의 차 뒤에 대고 끝까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에 청심환을 2알이나 먹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취업된 건 너무 좋았지만 저를 좋게 본 건 대표님 한 사람뿐일 테니 다른 사람들은 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요. 하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경멸 어린 시선을 모두 이겨낼 각오를 다지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반가워요, 연아 씨. 자자,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연아 씨, 인사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화재 사고로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남았어요. 비록 얼굴은 흉측하지만 마음과 열정만은 열정적이고 모나지 않았으니 부디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인사가 아주 멋진데요. 미리 연습해 온 거죠? 인사말까지 연습해 오는 열정 높게 사겠습니다. 다들 박수! 저는 무려 8년을 연습했던 첫인사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곤 싸늘한 시선을 돌려받을 각오를 하고 직원들을 바라봤는데 웬걸 직원들은 인상 하나 쓰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를 인사시켜준 부장님도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죠. 제 사수가 된 대리님도 친절하게 제게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점심시간엔 절 따돌리는 사람 하나 없이 사이좋게 식당에서 밥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걸려온 대표님의 통화에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내가 일이 바빠서 연한이 첫 출근하는 모습을 못 봤네. 앞으로 회사에선 연아 씨라고 부를 테니까 너무 서운해 마. 오늘 출근은 어땠어? 우리 회사 직원들 정말 성격 좋아. 다들 잘해주지? 네. 그런데 너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해주시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막상 제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인상을 찌푸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내가 면접관들이 보는 앞에서 널 데리고 나갔었잖니.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한테 소문을 냈었나 봐. 연아 네가 아마 대표인 내 백으로 뽑혔을 거라고. 아마 그래서 내게 더 잘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그때 흉터 얘기도 들었을 테니까 다들 놀라지 않은 거겠지. 네? 어떡해요, 대표님? 저 때문에 괜히 뒷말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야 대표인데 뭐 어떠니? 나 말고 네 걱정을 해야지. 연아야, 분명 나중에 시기 질투 때문에 뒤에서 널 욕하거나 견제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됐어. 이런 백을 둔 너를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잖니. 그걸 계기로 외모 말고 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애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차근차근 사람들이랑 가까워져 보는 거야. 물론 별개로 일은 네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 알지? 난 연하 너 믿는다. 박연아 화이팅. 나 방금 네 엄마 같았지? 회사에서 보자. 알면 알수록 대표님은 엄마와 왜 절친이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런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고자 저는 대표님의 말을 지표 삼아 먼저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기도 하고 밤을 새며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른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답니다. 또한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도 잘 지내고 있죠. 얼마 전엔 무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직원들이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으니 이만하면 저 잘 해내고 있는 거 맞죠? 여보, 늦었어. 대표님이랑 다들 기다리시겠다. 알았어, 1분만. 나 준비 거의 다 했어. 립스틱만 바르면 돼. 흉터가 한결 옅어지니까 나한테도 화장하는 재미가 생기더라니까.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5년 사이 제게 일어난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우선 제 얼굴에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옅어졌습니다. 대표님께서 괜찮다는 저를 극구 데려가 화상 흉터 제거 수술을 시켜주셨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청춘을 더 마음껏 누리며 살아봐야 한다고 말이죠. 외모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았는데 한결 나아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생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는 결혼도 했는데요. 제 남편이 누구냐면 말이죠. 근데 여보, 당신 요새 회사 일 바쁘다고 너무 복싱하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을 지키지. 아이, 알았어. 누가 관장 아니랄까 봐 잔소린. 다음 주부터 꾸준히 나갈게. 됐죠, 서방님? 제 남편은 바로 제 유일한 친구가 돼주었던 복싱장 관장이에요. 정말 놀랍죠? 4년 전 남편은 오랫동안 저를 짝사랑해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꿋꿋이 이겨내려고 하는 제가 멋져 보였다고 말입니다. 자기 이상형이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캔디였다나 뭐라나. 그런데 제가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 그 긴 시간 동안 제게 잘해주기만 하며 마음을 끓였었다고 하네요. 전 평생 누군가 절 여자로 봐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애초에 기대가 없었으니 고백할 엄두는 내지도 못했지만 저 역시 내심 남편을 좋아했었기에 우린 2년의 연애 후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어요. 홀 시어머니와 손아래 시누이도 아무런 편견 없이 절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아가, 나도 어렸을 때 언청이라고 손가락질 많이 당하며 살아봐서 안다.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말이야. 하지만 아가, 너에겐 이제 동학이도 있고 나랑 네 시누이도 있단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늘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내 며느리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저희 결혼식 축사는 다름 아닌 대표님께서 맡아주셨답니다. 본인도 저보다 8살 어린 딸이 있으시면서 마치 친딸 시집 보내는 듯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대표님은 축사의 마지막을 이런 말로 마무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딸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제 친구 민숙이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네요. 민수가 널 쏙 빼닮은 네 딸 연아가 오늘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 부디 연아가 생전 네 꿈을 이어받아 건강한 자식도 낳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평범하되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길 하늘에서 빌어주렴. 내 틀에 박힌 축사보다 엄마인 네 축하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연아에겐 더없이 큰 힘이 될 거야. 그럼 하객 여러분 모두에게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며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축하해. 대표님의 축사가 어찌나 엄마를 생각나게 하던지 저 또한 대표님을 따라 한참을 흐느끼고 말았네요. 그리고 대표님은 저에게 무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선물까지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우리 그냥 작게 시작하면 돼요. 요새 신혼부부 대출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냥 받아줘. 내가 이렇게라도 네 엄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서 그래. 기억하지? 네 엄마가 나한테 쥐어줬었다던 그 옛날에 200만 원. 아마 그 돈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로 그 무서운 미국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다 큰일 났을지도 몰라.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일부러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자기가 뭔 거의 전 재산을 줬던 건지. 네 엄만 참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런 네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렴. 그래야 나도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면이 서지 않겠니? 남편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작은 집 전세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대표님 덕분에 우린 집 대출금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말한 걸 계기로 저와 남편은 대표님 집에까지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남편분께서 저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셨거든요. 살면서 연한 이 어머니 얘길 집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젠 마치 내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단다. 그런 네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랑 네가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참 마음이 아팠어. 집사람에게 은인이면 내게도 은인과 마찬가지니까 그분의 딸인 널 참 만나보고 싶었단다. 앞으로 가끔씩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내자꾸나.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종종 대표님 집에 초대받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는 등 대표님의 가족과 왕래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딸도 외동이라 외로웠다며 저를 언니하고 잘 따라주고 있죠. 외롭게 살던 제게 마치 친정이 생긴 것만 같아 저는 늘 대표님과 가족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더 없는 행복을 쟁취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구세주처럼 나타나 저를 이끌어준 대표님 덕분에 말이죠. 비록 아이는 아직 찾아와 주지 않았지만 전 남편과 이세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제게 주어진 삶을 늘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대표님의 축사처럼 엄마가 그토록 꿈꿨던 평범한 행복을 딸인 제가 대신 이뤄드리고 싶어요. 또한 전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님을 평생 엄마 대신이라 여기고 효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엄마에게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도 결국 대가 없는 선의를 선물 받은 건 저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표님이나 대표님 가족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주저없이 달려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것보다 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장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식당에 들어갔다가 얼굴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외모가 다르다고 하나 저희 또한 내면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외모라는 장벽 하나만 걷어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기회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언젠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가길 바랄게요. 마치 저희 엄마의 선의를 제가 그대로 돌려받은 것처럼 말이죠. 푸념 혹은 자랑 같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